밤은 유독 무거웠고 하늘은 짓눌린 듯 고요했다. 달빛조차 두려움을 느낀 듯 운무 뒤로 숨었다. 궁의 동쪽 후원 깊은 곳, 사람들이 꺼려 발걸음을 멈추는 고목숲 한가운데서 불길한 열기가 맴돌고 있었다. 강철은 구절초가 소리 없이 흩날리는 안뜰에 홀로 섰다. 피처럼 붉은 잎이 발밑에 쌓여가 흘린 핏자국처럼 번져갔다. 그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전사의 분노도 단순한 공포도 아니었다. 이름 없는 불길함. 오랜 세월을 통해 길들여진 이무기의 감각이 고요히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열의를 잃었다. 아니, 팔척귀에게 빼앗겼다. 팔척귀는 이번에도 흔적 없이 열의를 데려갔다. 마지막 입맞춤, 마지막 고백. 그것이 이 생의 끝일 수 있다는 악몽 같은 상상이 그의 심장을 조였다. 그때였다. 짙은 어둠이 갈라지며 한 남자의 형상이 모습을 드러냈다. 기괴한 기운이 몰려들고 그의 주변에는 불이 붙은 듯한 열기가 피어올랐다. 풍산. 그러나 그 눈동자 속엔 그가 없었다. 그 자리에 서 있던 것은 100년의 원한으로 이루어진 존재, 팔척기였다. 너는 왜 또 나를 막으려 드는가? 그 목소리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맹수처럼 낮고 울림이 있었으며 강철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는 검을 뽑았다. 돌려놔. 그녀를. 팔척기는 피식 웃었다. 그녀는 나와 같은 피의 굴레에 사로잡혔다. 넌 이해 못하지. 넌 고귀한 존재였으니까. 하늘의 축복을 받던 자. 강철의 눈이 가늘게 떨렸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하늘 위로 승천하던 그날 한 점의 시선이 자신을 끌어당겼던 기억을. 그 시선이 이 존재였다는 사실을. 그날 네가 나를 받기에 나는 떨어졌다. 그리고 넌. 팔척기는 자신을 가리켰다. 왕의 명으로 전쟁을 끝낸 날 나는 전장의 영웅에서 반역자로 몰렸다. 무녀의 피가 섞였다는 이유 하나로. 왕은 내 충성을 두려워했고 내 존재를 불태웠다. 살아있는 채로 연회장에 갇혀 불에 타 죽었다. 내 아내는 목을 매달았고 내 아이는 궁병의 화살에 죽었다. 넌 하늘에서 떨어졌고 난 지옥에서 태어났다. 강철은 숨을 삼켰다. 팔척귀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가 느끼는 이 원한, 이 열기. 그것은 꾸며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겪은 이의 절망이었다. 그래서 열이까지 끌어들이는 거냐. 나를 죽이려 했던 무당 넙덕의 피. 그 아이는 그대로 둘 수 없지. 강철의 눈이 번뜩였다. 팔척귀는 불쑥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은 강철을 직시하고 있었다. 내 야광주가 소진되면 넌 더 이상 이무기가 아니다. 그 순간 넌 사라진다. 알고 있는가? 그런데도 넌 나와 싸우겠단 말이지? 강철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 생에서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사람을 위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 팔척귀가 웃었다. 조소가 아니라 오히려 슬픔 섞인 웃음이었다. 그 웃음 뒤에 그는 맹렬히 돌진했다. 불꽃이 허공을 가르고 땅 위에 닿자마자 폭발처럼 퍼졌다. 강철은 야광주의 일부를 터뜨려 수막을 만들고 칼끝에 실력을 모아 맞섰다. 불과 물이 혼령과 신령이 충돌했다. 검붉은 섬광이 뿜어지고 대지는 그 충격에 균열이 갔다. 전투는 오래가지 않았다. 팔척귀의 기세는 무자비했고 풍산의 육체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강철도 지쳐가고 있었다. 야광주는 점점 희미해졌고 그의 검은 흔들렸다. 그 순간 찬란한 물빛이 허공을 가르며 내려왔다. 형! 물방울처럼 떨어진 소년의 음성. 그리고 등장한 소년. 그 눈은 맑았고 그의 몸은 하얀 비늘로 덮여 있었다. 바로 비비였다. 또 다른 이무기. 비비는 오른손을 뻗었다. 물기운이 퍼지며 불길을 감쌌고 팔척귀가 비명을 질렀다. 이건 그 물의 피. 비비가 중얼거렸다. 내가 대신할게요. 형은 열의를 찾으세요. 강철은 망설였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이 싸움은 지금 끝내야 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야광주를 꺼내들었다. 그것을 칼에 얹고 비비와 함께 팔척귀를 향해 달려들었다. 검은 불을 찢었다. 실력과 물기운이 혼합된 일격이 팔척귀의 중심을 꿰뚫었다. 풍산의 육체가 무너지고 붉은 혼이 튀어나왔다. 팔척귀는 검은 연기로 하늘을 타고 도망쳤지만 그의 형체는 무너져 있었다. 이것이 끝은 아니라 광안문집이 열리는 날 피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강철은 숨을 고르며 비비에게 물었다. 광안문집? 비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신당지야. 팔척귀가 떠나기 전 그녀를 옮겨뒀어요. 강철은 남은 힘을 짜내 걸음을 옮겼다. 그가 사라지기 전 반드시 구해야 할 단 하나의 존재. 열이. 그리고 그 발걸음 아래 궁의 깊은 지하에서는 대비가 오래된 봉인책을 꺼내고 있었다. 광안문집. 그것은 피로 쓰인 책이었다. 궁 깊숙한 곳. 햇빛이 닿지 않는 봉인된 방. 대비는 낡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내부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그 아래 얇고 오래된 서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표지엔 단 2글자. 광안문집.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어린 시절 실수로 펼쳐보았다가 눈앞이 흐려졌던 그 책.
단 몇 장만 보고도 그 안에 깃든 피의 저주를 느꼈다. 지금 이 순간 그 진실을 다시 꺼내야 할 이유는 단 하나. 더는 왕가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죽지 않도록. 그녀의 등 뒤에서 최현우가 조심스레 문을 닫고 들어왔다. 전하께선 이 책의 존재를 아십니까? 아십니다. 그러나 펼치지 않으셨습니다. 알아도 안 본 척해도 믿지 않겠지요. 광화문집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됐다. 이 나라는 피로 이어졌다. 왕가의 시조는 신을 배반했고 그 대가로 피의 저주가 씨앗처럼 왕실에 뿌려졌다. 이무기 강철, 천년을 쌓은 자. 그가 하늘에 오르려던 날 인간의 눈이 그를 붙잡았다. 그 아이는 피의 아이였다. 불의 아이. 그리고 100년 후 그 아이는 왕을 먹는 귀가 되리라. 최현우는 숨을 삼켰다. 정말이었군요. 그 아이 팔척귀가. 대비는 조용히 책장을 넘겼다. 강철의 이름이 수차례 언급되었다. 그가 하늘에 닿을 수 없었던 이유. 왕가가 그를 이무기로 만든 이유. 그 모든 기록이 여기에 있었다. 이 책이 말하고 있어. 지금의 왕조는 신의 뜻을 거슬러 세워진 거라고. 그리고 그 대가는 이제 와서야 우리에게 돌아온 거야. 최현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우리는 이걸 숨겼습니다. 진실을. 우리가 왕을 위해 했던 일들이 진정 왕의 뜻이었을까요? 대비는 눈을 감았다. 나는 그걸 알고도 왕을 지켰어. 어릴 적 이 책을 보고도 그냥 덮었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열어야 할 때야. 그녀는 책을 들고 일어섰다. 이 책을 본 자는 다시는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어. 그러니 각오하셔야 해요. 한편 신당 깊은 곳. 차가운 돌바닥 위 여리가 눈을 떴다. 희미한 등불이 하나 그녀 앞에서 깜빡이고 있었다. 손목은 풀려 있었지만 몸을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지쳐 있었다. 그녀의 귓가에 익숙한 목소리가 울렸다. 깨어났군. 허공에서 들리는 듯한 목소리. 그것은 팔척귀였다. 그는 몸을 잃었지만 영혼은 아직 이궁 어딘가를 떠돌고 있었다. 네가 왜 날? 너는 경기석의 아이니까. 나와 같은 피의 굴레를 지닌 자. 내 몸엔 왕가가 저지른 죄의 흔적이 새겨져 있어. 여리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그저. 그래. 너는 몰랐지. 그러니까 지금 알게 될 거다. 내 몸은 피를 기억한다. 네가 꿈에서 본 장면들, 그건 너의 전생이 아니야. 이 왕가의 역사야. 그 순간 여리의 눈에 경기석이 떠올랐다. 목걸이처럼 매달려 있던 돌이 붉게 빛났다. 그리고 수십 개의 장면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불타는 궁, 눈을 감은 병사, 그를 찌르는 왕의 그림자, 울고 있는 아이, 무녀의 시체, 단죄받는 이무기, 책을 찢는 신하들, 그리고 강철의 눈동자. 여리는 숨을 멈췄다. 나는 기억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해. 문이 열렸다. 강철이 서 있었다.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에 야광주의 빛이 흐려진 그가 다가왔다. 여리는 그를 보며 울었다. 강철. 그녀가 뛸 듯 달려들자 강철이 그를 품에 안았다. 그들의 숨결이, 눈물이, 온기가 다시 맞닿았다. 팔척귀의 잔영이 멀리서 속삭였다. 피의 진실이 드러난 순간 너희는 선택해야 할 것이다. 궁이 조용히 울리고 있었다. 궁 깊숙한 곳. 햇빛이 닿지 않는 봉인된 방. 낡은 상자가 조심스럽게 열렸다. 내부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그 아래 얇고 오래된 서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표지엔 단 2글자. 광화문집.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어린 시절 실수로 펼쳐보았다가 눈앞이 흐려졌던 그 책. 단 몇 장만 보고도 그 안에 깃든 피의 저주를 느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홀로 그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다. 너무 어려서 몰랐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지만 지금은 알아. 그 목소리는 더 이상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데비의 생전 모습. 왕실의 권력과는 거리를 두고 있던 그녀는 오히려 조정의 내부 분열과 피해 역사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던 인물이었다. 죽기 전 데비는 혼자 남은 밤에 이 책을 꺼냈다. 그녀는 그 책을 다시 감싸며 깊숙한 밀실 벽 뒤 오래전 왕의 침정과 연결되었던 구궁의 석실 한쪽에 그것을 감췄다. 아무도 쉽게 찾지 못할 은닉처. 오직 그녀만이 알고 있었고 그녀는 그 장소를 비밀로 한 채 세상을 떠났다. 그녀가 그렇게까지 감추려 했던 이유는 단순한 혼란 방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광화문집 속에 담긴 진실이 왕가의 정통성뿐 아니라 왕가 반대편에 섰던 자신의 오래된 정치적 음모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왕이 추진하려던 노비 개혁은 수백 년간 사대부의 기반을 흔드는 일이었고 그녀는 자신의 생존과 세력을 위해 김봉인, 곽상춘과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을 빌려 원자까지 없애려 했던 것. 하지만 그 밤 마지막 순간
광화문집의 서문을 다시 펼쳐들고 그녀는 오래전 최원우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이 책은 신유년 전쟁 중 임금의 행차를 호위하며 본자 광암 최길상이 후대에 남기는 실록이다. 나는 왕의 옆에서 피와 칼, 불과 눈물로 물든 역사를 목격했다. 무녀의 피를 지닌 자가 칼을 들었을 때 조정은 그를 충신이 아닌 반역으로 여겼고 그를 불태우며 왕권을 지켰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그 불길 속에서 태어난 저주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임금이 하늘의 명을 구할 때 하늘은 잠잠했다. 신을 자처한 자들이 궁을 세우고 그 위에 무지한 피를 얹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늘로 오르던 존재가 떨어졌다. 그 존재를 내려앉힌 시선은 짐승도 신도 아닌 인간의 것이었다. 그것이 나라의 시작이고 곧 저주의 시작이다. 책의 한 귀퉁이에는 희미한 글씨가 쓰여 있었다. 모든 피는 죄를 지니며 죄는 다시 피를 부른다. 그녀는 무겁게 중얼거렸다. 이 책은 예언서가 아니야. 목격자의 기록이지. 팔척귀가 누구였는지는 적혀있지 않지만 그 씨앗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여기에 있어. 그녀는 과거 최원우가 털어놓았던 고백도 떠올렸다. 사실 이 책을 처음 발견했을 때 나는 숨기고 싶었습니다. 선왕께서 노비 개혁을 추진하실 때도 이 진실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했죠. 저희 가문 그러니까 광암 최가의 선조가 당시 무녀와 관련된 모반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책에 기록된 불에 타 죽은 장수 바로 제 고조부께서 직접 심판했던 자입니다. 그 심판이 정당했는지 아니면 왕권을 위한 희생양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책이 공개되면 저희 가문의 과오도 드러나고 맙니다. 그래서 숨겼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를 책망하지 않았다. 그도 진실의 일부였고 죄의 일부였기에. 그러나 그녀는 책을 끝내 넘기지 않았다. 선택은 봉인이었다. 그녀는 광화문집을 다시 닫으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이 책을 본 자는 다시는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 언젠가 누군가 이 책을 찾아낸다면 반드시 두 갈래 길 앞에 설 것이다. 바람이 매서워진 초저녁. 궁 서고에서 멀지 않은 낡은 창고 앞에 최원우가 홀로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지도가 들려 있었고 눈앞의 벽은 더 이상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었다. 이곳이 바로 대비가 생전에 자주 드나들던 곳. 공식적인 출입 기록은 없지만 오래전부터 수상하다고 느껴왔던 지점이었다. 당신은 결국 나를 시험하는군요, 데비마마. 그는 석벽을 밀었다. 이질적인 굴곡이 느껴졌다. 뚜벅 무거운 소리와 함께 벽이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다. 안은 오래된 밀실이었다. 거미줄과 먼지 그리고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지만 무엇보다도 그 중심에는 단정히 보관된 괴짝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다가갔다. 뚜껑을 여는 손이 떨렸다. 그 속에는 낯익은 장정의 책이 있었다. 광화문집. 이 책이 정말 존재했군. 그는 단 한 장을 펼쳤다. 곧장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불 속에서 태어난 자는 불로써 끝나리라. 그러나 진실은 불보다 더 오래 남는다. 그 순간 뒤편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최원우가 고개를 돌리자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움직였다. 거기까지야, 대감. 김봉인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의 곁엔 궁의 무복 병사들이 있었다. 설마 네가 이 책을 먼저 찾을 줄은 몰랐군. 최원우는 책을 닫으며 입을 꾹 다물었다. 이 책은 왕의 손에 들어가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아니지. 이 책은 사라져야 해. 지금의 왕도 원자도 그리고 내 놈까지. 모두가 이 책이 있는 한 끝장나. 김봉인의 손이 천천히 칼자루를 잡았다. 침묵이 감돌았다. 그러면 그 피의 시작을 누가 끝내지? 최원우는 광화문집을 가슴에 품고 뒷걸음질 쳤다. 이 책을 넘기지 않으면 이 나라는 다시 팔척귀의 손에 삼켜질 것이다. 한편 다른 공간. 여리는 구절초가 흩날리는 신당 앞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땅 밑에서 올라오는 어렴풋한 신호. 그녀의 손에 들린 경기석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녀는 알지 못했다. 지금 이 순간 궁의 어딘가에서 오래된 봉인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그저 마음 어딘가에서 조용히 번져오는 불안만이 있었다. 최원우는 광화문집을 품에 안은 채 몸을 돌렸다. 하지만 출구는 이미 병사들에게 막혀 있었다. 김봉인의 눈은 서늘했다. 대감. 끝까지 어리석군. 그 책 한 권이 얼마나 많은 피를 부를지 몰라? 이미 피는 충분히 흘렀소. 최원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다. 숨긴다고 해서 그 피가 없던 것이 되진 않아. 김봉인은 천천히 칼을 뽑았다. 그와 동시에 병사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최원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손에 쥔 작은 석구를 벽 쪽으로 던지자 폭죽처럼 번쩍이는 섬광이 밀실을 밝히며 병사들의 눈을 잠시 멀게 했다. 그 틈을 타 그는 재빨리 몸을 낮췄다. 허리를 비틀며 좁은 틈을 빠져나가 밀실과 이어진 뒷길로 도망쳤다. 궁 안에 그런 비밀 통로가 있다는 걸 아는 이는 드물었다. 쫓아라. 반드시 그 책을 회수해. 김봉인의 외침이 울려 퍼졌고 병사들은 들불처럼 그 뒤를 쫓기 시작했다.
궁의 서고와 연결된 비밀 통로. 벽돌 하나하나가 습기로 젖은 좁은 복도를 최원우는 온 힘을 다해 달렸다. 그의 손안에 든 광화문집은 묵직했다. 그것은 단지 오래된 책이 아니라 수백 년의 죄를 안고 있는 증언이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다. 전하께 반드시 이 책을 직접 보여드려야 한다. 하지만 그가 향하는 곳은 곧 막다른 골목이었다. 막힌 벽 너머에는 국내 외진 수로로 빠지는 문이 있었다. 한 사람 간신히 빠져나갈 좁은 구멍. 그는 몸을 구겨 그 틈으로 기어들었다. 물비린내가 진동하는 가운데 누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늦었습니다, 대감. 그림자 속에서 나온 이는 바로 대비의 하녀로 알려졌던 인물. 하지만 그녀는 이미 김봉인의 첩자였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단검이 들려 있었다. 그 책을 내놓으세요. 조용히 넘기시면 목숨은 살려드릴 수 있어요. 최원우는 등을 벽에 기댔다. 숨은 거칠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그러나 그는 책을 놓지 않았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책은 이 나라가 다시 피를 흘리지 않게 하려면 꼭 필요한 증거입니다. 그녀는 웃었다. 피는 멈추지 않아요, 대감. 진실이란 건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죽음을 부르지요. 그 순간 수로 너머에서 누군가가 달려들었다. 움직이지 마라. 병사들이었다. 둘러싸였다. 최원우는 마지막 결심을 한 듯 책을 안고 몸을 던졌다. 깊은 수로 아래로. 물속으로 잠긴 그의 모습은 한동안 떠오르지 않았다. 병사들은 망연자실한 눈으로 물결만 바라보았다. 김봉희는 도착해 물가를 살피며 이를 갈았다. 죽은 건가? 아니면 도망친 건가? 수로 밖 궁과 멀지 않은 숲 가장자리. 고요한 물가에 바람이 스치듯 물거품 사이로 한 손이 떠올랐다. 흙탕물과 함께 젖은 몸이 힘겹게 바위 위로 올라왔다. 옷은 찢어지고 손에는 상처가 가득했지만 그의 품에는 여전히 광화문집이 안겨 있었다. 최원우였다. 숨이 턱에 찼지만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시각 왕은 침전 깊은 곳에서 참모들과의 비밀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김봉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보고가 이어졌고 원자 이광의 안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었다. 지금 이 나라의 가장 큰 위협은 바깥이 아닌 안에 있다. 왕은 나지막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어두웠다. 노비 개혁을 밀어붙이며 얻은 적들이 하나둘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불안을 안고 있는 것이 있었다. 대비가 죽기 전 남긴 마지막 밀서. 거기엔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광화문집을 찾으십시오. 그 책의 정체를 알고 있는 자는 많지 않았다. 왕은 그것이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며 자신조차도 몰랐던 조상들의 죄가 담겨 있을 가능성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누가 그것을 먼저 찾느냐에 따라 이 궁의 피가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 궁의 북쪽 산 능선. 묘역 근처에서 갑작스레 짙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누군가가 화염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피부는 갈라지고 눈동자는 붉게 물들어 있었다. 누군가는 그의 이름을 속삭였다. 팔척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혼령. 강철과의 전투에서 내상을 입고도 소멸하지 못했던 그는 다시 육신을 찾기 시작하고 있었다. 곁엔 맹청의 도사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귀신 장군이시여, 원을 다 이루소서. 팔척귀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왕의 피를 마실 때 내 형체는 완성된다. 광암의 진실은 그 피 위에 세워진다. 붉은 안개가 능선을 타고 내려오기 시작했다. 짙은 안개가 내려앉은 신당 앞. 구절초가 바람에 휘날리는 그곳에 한 사내가 조용히 걸어 들어왔다. 강철이었다. 등에는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흔적이 남아 있었고 손끝에선 아직도 야광주의 미세한 기운이 느껴졌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의 얼굴에 어린 것은 오랜 시간을 뚫고 올라온 그리움이었다. 열이. 그가 조심스레 부르자 신당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있던 열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얼굴엔 놀람보다도 안도감이 먼저 번졌다. 살아있었구나. 그녀는 속삭였다. 눈물이 맺혔다. 정말 살아있었어. 강철은 대답 대신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이마를 맞댔다. 짧은 숨결이 교차하는 순간 열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들 널 죽인 줄 알았어. 심지어 나조차. 나는 널 지켜야 했어. 강철은 속삭였다. 넌 내가 이 세상에 남은 이유였으니까. 그의 손에서 빛이 어렴풋이 퍼졌다. 야광주의 빛이 그녀의 손목으로 흘러들었다. 이건? 이제 너도 기억을 조금은 나눠야 해. 너의 피에도 진실이 흐르고 있어. 열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경기석이 다시 붉게 빛났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등을 타고 올라왔다. 팔척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왕의 침전. 어둠 속을 뚫고 한 사람이 달려들 듯 문을 열었다. 물에 흠뻑 젖은 옷, 다친 어깨, 그리고 품에 안긴 책. 최원우였다. 전하. 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대감 그 꼴은 설마. 최원우는 광화문집을 꺼내 왕 앞에 내밀었다. 이것이 대비마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왕가의 시작과 지금을 위협하는 팔척귀의 단서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왕은 한 장을 펼쳤다. 손이 떨렸다. 그 속에는 자신이 믿어왔던 혈통의 이야기가 아닌 피로 얼룩진 과거가 기록되어 있었다. 우리가 세운 줄 알았던 이 왕자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단 말이냐. 최원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이 진실을 어떻게 다루실지는 전하의 뜻입니다. 다만 그 진실을 외면하신다면 팔척귀는 그 틈을 파고들 것입니다. 왕은 책을 조용히 덮었다. 눈을 감았다. 광화문집을 모든 대신에게 회람하라. 단 궁 안에서만. 전하? 진실은 감춰선 안 된다. 그러나 혼란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그 시각 왕궁의 외곽에 이상한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다. 붉은 안개가 장벽을 따라 퍼졌고 경비병들은 하나둘씩 환영을 보며 주저앉았다. 그림자처럼 일어선 형체 하나. 반쯤 타버린 갑옷, 갈라진 검, 눈동자에선 불꽃이 일렁였다. 팔척귀였다. 그의 등 뒤로 맹청의 도사들이 줄지어 따르고 있었다. 왕의 피 그리고 무녀의 피. 그 둘이 다시 만나면 이 나라는 끝장이다. 그는 마침내 왕궁 정문을 향해 발을 내디뎠다. 신당의 초가 꺼지기 직전 불빛이 마지막 힘을 다해 일렁였다. 강철은 여리의 손목을 가볍게 감쌌다. 야광줄을 통해 전해진 기억의 조각들 속에서 그는 여리가 단지 무녀의 후계가 아닌 훨씬 더 오래된 혈통의 흔적을 지니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핏줄엔 잊힌 씨앗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무녀도 왕가도 아닌 세 번째 혈통. 이무기를 향해 기도하던 고대 제사장의 피. 그 피가 반응하고 있었다. 경기석이 붉게 빛난 것도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열이 강철은 낮게 속삭였다. 넌 이제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해선 안 돼. 네가 직접 이 싸움에 나서야 해. 열이는 떨리는 숨을 들이켰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수많은 혼령들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내가 끝내야겠지. 강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함께야. 왕궁의 북문이 무너져 내렸다. 붉은 안개를 가르고 팔척귀가 모습을 드러냈다. 왕궁의 수호병들은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한 채 하나둘씩 나가떨어졌다. 그의 한 손엔 왕실 수호부적이 찢긴 채 들려 있었고 다른 손에는 불꽃이 일렁이는 검. 이제 왕의 피를 마신다. 그 순간 검은 그림자 하나가 날아들었다. 강철이었다. 팔척귀의 검과 강철의 손날이 부딪혔다. 공기가 뒤틀리고 땅이 울렸다. 강철은 낮게 이를 갈았다. 한 번 더 널 끝내겠다. 팔척귀는 비웃듯 눈을 치켜 올렸다. 내가 누군지 이제야 기억이 났나 이무기. 널 하늘에서 떨어뜨린 건 바로 나였다. 그 말에 강철의 눈이 흔들렸다. 오래전 승천을 시도하던 날 하늘을 응시하던 아기의 시선. 그날의 저주. 그러나 강철은 고개를 저었다. 그 시선보다 더 깊은 죄는 네가 누구였든 간에 이 나라에 남긴 상처다. 검이 다시 부딪혔다. 불꽃과 비늘이 섞이는 전투 속 여리는 천천히 신당 계단을 내려왔다. 그녀의 손엔 경기석이 아닌 새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광화문집이 밝혀낸 두 번째 진실. 팔척귀는 단순한 원혼이 아니었다. 그는 왕실이 스스로 만들어낸 괴물이었다. 선왕의 비밀병기 실패한 의식을 통해 태어난 부정한 혼령. 팔척귀는 왕가의 죄로부터 태어났어. 여리가 속삭이며 손을 들어 올리자 오래전 제사를 올리던 고대의 무늬가 그녀의 눈앞에 떠올랐다. 그녀의 몸에서 흘러나온 푸른 기운이 하늘로 솟구쳤다. 붉은 안개를 가르며. 그 순간 팔척귀의 몸이 잠시 흔들렸다. 혼령의 실체가 갈라지기 시작했다. 강철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야광주의 마지막 빛을 검 끝에 모았다. 이건 널 위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죽은 수많은 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 검이 내리쳤다. 강철은 검 끝에 야광주의 마지막 빛을 모았다. 팔척귀의 형체가 흔들리는 틈 그는 온 힘을 실어 일격을 내리쳤다. 이건 널 위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죽은 수많은 자들을 위한 것이다. 검이 팔척귀의 가슴을 꿰뚫었다. 불꽃이 튀었고 귀신의 비명이 왕궁 전체에 퍼졌다. 맹청의 도사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쳤고 붉은 안개는 갈라진 틈으로 스며들며 사라져갔다. 팔척귀는 천천히 무너졌다. 붉게 타오르던 눈동자는 흐려졌고 허공에 남은 마지막 말이 미약하게 들려왔다. 난 끝내 이름 없이 태어나 이름 없이 사라지는구나. 그의 형체는 연기처럼 흩어졌고 흔적 없이 사라졌다. 여리는 무너진 신당 앞에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경기석을 감싸진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한 송이 구절초가 바람에 흔들렸다. 강철은 말없이 검을 거두었다. 그의 눈빛은 냉정하면서도 어딘가 슬픔이 어린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다음 화에 계속됩니다.